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던 거는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니까 거시경제 변수를 평가하죠.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유동성 M2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우리 주가는 지금은 아주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아주 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명목 GDP에 비해서 한 30%,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이나 M2 유동성에 비해서 한 22% 정도 저평가돼 버렸거든요. 저는 우리 주가는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서 뭐 북한 문제, 그다음에 중국, 대만 문제 이런 거로 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주가는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런데 미국 주가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가는 보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걸 고려했을 때요. 이번 달 보니까 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지만 떨어질 때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죠. 경착륙 해버리거든요. 우리 주가가 경착륙한 것처럼. 아, 정말 연착륙이라는 게 없나요? 예. 자산가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좀 좋은데 아까 주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 뭐 4월에는 30-4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지금 20-30% 가소평가에 우리 주가가 들어선 것처럼 연착륙이라는 게 없고요. 지금 미국 주가도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8%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예. 그런데 저평가될 때는 마이너스 2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S&P 오버가 20-30% 뭐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수준에서 한 10% 정도는 미국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또 여러 변수들이 나와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충격하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특히 우리 주가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2000밑으로 깨지는 뭐 1700, 1800 이런 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이 경제 변수나 평가하면은 지금 우리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혹시라도 외생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뭐 그 수준까지 가더라도 저는 금방 2200까지는 금방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그 와튼 대학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주식을 사면 내년에 3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20-30% 예, 그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분이 최근에 그 뭐 방송 내용 보니까 그 연준 통화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 그것도 얘기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주가가 싸졌다. 사상 최악의 연준이라고 막 얘기. 사실 연준이 이번에 사실 금리 인상을 좀 작년에 했어야죠. 예, 그러면은 자산가의 거품이 이렇게 발생 안 하고 충격이 그만큼 덜 할 텐데요. 예, 금리 인상 너무 느리게 했고 지금 너무 뭐 서둘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뭐 특히 우리 주식은 이 수준에서 사면은 뭐 내년에 하반기 가면 한 20%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이 2100, 뭐 2200 정도면 한 2500은 넘는 거예요? 예, 2500, 2600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담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들 이제 더 떨어질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뭐 경기 침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된다. 그다음에 뭐 저 북한 그런다. 그다음에 영국 이기 간다. 그다음에 또 시진핑이 이번에 뭐 연설하면서 대만을 뭐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저 악재투성인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저는 그런 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불나가지고 보니까 주가가 거의 뭐 8-9% 떨어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카카오가 17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46,000원 뭐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교수님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싸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애널리스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애널리스트가 보기에 충분히 싸졌다. 그런데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용 횟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품이 그때는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충분히 거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거는 큰 추세인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는 과거에 거의 다 얼굴을 맞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일은 사이버상에서 해결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일부 기업체 강의 거의 다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일부만 조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사이버로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큰 추세가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바뀌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주가들, 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많이 거품이 꺼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 가격에서는 거의 충분히 많이 꺼졌지 않나, 충분히 싸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아 있어서 예. 보통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성장주엔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뭐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나눠서 사줘야죠. 분할로. 예, 예. 사실 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주식 사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뭐 올 4분기 한 30% 사시고 내년 1분기 한 70% 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1, 4분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생적인 요인도 있고 아마 내년 1분기가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 전망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높아요. 그런데 실제 기업 수익 실적치가 전망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예. 그러면서 그 실물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30%, 70% 이 정도 좀 나눠 사시는 게 좋은데, 물론 그거는 그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요새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일부 사느냐? 그러면 저처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요. 특히 환율이 오늘 또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440원 근처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이 환율도 저는 우리 돈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저평가된 거는 언제든지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도 저평가됐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서서히 살 거라는 겁니다. 주식별로 봤을 때, 기업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또 어떤 기업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낮지만 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분할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요, 정말 우량주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각 업종의 1등 대표주, 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삼성전자, 예.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다 것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하나만 좀 더 교수님,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좀 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분할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외부로 상장시키는 거,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이슈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죠. 이미 됐다고. 예. 예, 그러면서 카카오가 좀 신뢰를 잃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기업 지배구조는 뭐 잘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에서 이렇게 분할로 좀 사면 예, 뭐 내년에 뭐 한 30%, 20, 30% 예, 20, 3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그만큼 싼 거군요. 예, 지금 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주식 방송 보면은 맨날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펀더멘털적으로 항상 저평가해서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너무 계속 저평가돼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냥 저평가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수준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평가됐죠. 근데 특히 이번에는 더 저평가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PBR 그러는데요. PER, PBR 그러는데 보통 PBR이 더 적정 수준이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PBR이
평균 1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0.8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거죠. 근데 어떤 뭐 얼마 전에도 거래소 주도로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PBR이 0.8 정도 한 거는 뭐 일수로 계산하면 1.7%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죠. 1.7%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98%는 물론 과거 통계입니다만은 지금보다 상승 확률이 9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 PBR이나 PER을 비교해서 보는 관점도 예, 되게 예. 유효하다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PR이나 PBR 보면은 장기적으로는요,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문화 평균이 한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는 오를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30%는. 예, 예.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는 한 번 남은 거고, 미국은 2번 남은 거고,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은 올해 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몇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거 미국 물가 금리, 우리나라 물가 금리 하루 종일 좀 분석해 봤어요. 네. 그랬어요. 또 뭐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하면은 결국 올 4분기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래 저는 마지막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요.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는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아마 정책 당국자들도 뭐 이런 지표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도 잡히는 거고. 예,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GDP 중에 소비가 차지하면 70%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면 오페크가 감산 논의를 했습니까? 네, 그만큼 유가 하락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이 뭐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 뭐 사우디 이렇게 주도로 지금 감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 잠깐으로다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바이든 약간 뭐 소위 연목인다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사우디가 바이든 말을 안 듣죠. 얼마 전에 저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뭐 증산 좀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이든이 떠나자마자 우리 감산 논의도 안 했다. 증산 논의도 안 했다. 그리고 사우디가 또 미국 성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원유 수출 4분의 1을 중국으로 하는데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좀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사우디가 주도해가지고 감산 결정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하고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진 거는 다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 요소도 있지만 경제의 큰 흐름은 이제 그런 유가 하락 쪽으로 이미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유가 배럴당 $70 이하로도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한 80불 정도로 보셔가지고 그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잡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뭐 80불, 70달러로 떨어지면요, 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증가율이.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특히 그 WTI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안 되고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앞으로 그 실물 경제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되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그 선반영 요소 먼저 반영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 간극이 있어가지고 그 간극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누구도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주가는 많이 싸졌다. 이런 싸진 시기에 계속 조금씩 비중을 늘려간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갈수록 그 주가가 장기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지수를 사버려도 네, 그래서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코덱스 네. 2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계속 뭐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사갈 겁니다.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종목은 네. 알 수도 잘 모르고 예,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떠났으니까. 근데 떠난 지 지금 제가 거의 10년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있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매일 아침 그 증권사에서 모닝 미팅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어떤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그 기업이 좋다 나쁘다 매일 아침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 기업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애널리스트 내는 그 보고 자료, 분석 자료만 가끔 보지 그런 소식을 못 들으니까 기업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 지수가 싸졌다. 그냥 ETF 사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닝 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각 뭐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모닝 미팅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보통 그 7시 반 회사마다 쫙 다른데요. 7시 반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 전부 모입니다. 뭐 철강, 뭐 은행 담당, 그다음에 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다 모이고요. 거기에는 또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투자 전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요. 뭐 어제 경제는 어떻다, 그다음에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업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거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자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진짜 무리하게 그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20% 정도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드렸는데요. 코덱스 200 사시면은 20%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종목을 공부하셨으면 그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요. 예, 그냥 코덱스 200 같은 지수를 사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다. 사실 저는 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뭐 거시경제를 공부했으니까 종목보다는 이게 흐름을 조금 더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ETF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데 뭐 어떤 종목 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종목 투자하셔도 괜찮은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그 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충분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아무래도 대세 하락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좀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거는 위험한 거죠. 저는 지금 인버스는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예. 근데 분위기는 이게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예예. 인버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2배짜리 미국 같은 데는 3배짜리도 맞아요. 있는데요. 이런 걸 많이 뭐 사신 분도 있다는데, 예, 저는 뭐 주가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인버스 사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도 물론 그 인버스 투자는 하기는 하죠. 예, 그거는 그 리스크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뭐 그만큼 떨어질다고 생각할 때는 인버스를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인버스를 돈 벌기 위해서보다는 예, 그런 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 종목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접근을 해도 좋지만 지수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지수대이다. 저평가 국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거든요. 지금 뭐 은행 이자가 올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4 내지 5% 주는 1년 만기 뭐 정기예금 이런 금융상품도 등장했습니다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예, 물론 지금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새로 진입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